병중사색 제5장 김종직의 병중사색. 들어가며 전필제 김종직은 조선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그는 고려말 정몽주와 길제의 학통을 이은 부친 김숙자에게서 수학하였고, 관직에 있으면서 정의와 의리를 숭상하여 사림의 조종으로 추앙받았다. 김종직은 성리학의 초기 전수자라는 점에서 사상사에서, 성종 조신진 사류의 후견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사에서, 그리고 조선전기 제1의 문학가라는 점에서 문학사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런 그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였다. 그가 병중에 창작한 시에는 그의 진솔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전필제 선생 연보에 의하면 김종직은 50세 이후로 질병에 시달렸다. 그는 52세부터 59세까지 거의 매년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다. 55세 때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여름에 병으로 사직하고 밀양에 있는 전장으로 돌아갔다. 59세 때에도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동네 온천행을 청했는데 왕이 윤허하자 밀양으로 가서 휴양한 일이 있다. 61세에는 질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자 왕이 사관을 보내 문병을 하고 연달아 약을 보내준 일도 있었다. 또 62세 8월에 병세가 매우 위중해지자 경상도 관찰사가 병세가 위중해진 사유를 보고하였고, 왕이 내이에게 약을 가지고 급히 가서 그를 치료한 일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김종직이 50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주 병고를 겪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병을 알았으며 병마와 마주한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헛소리 해대니 처자식도 두려워하고, 열병, 소갈증. 7월 초하루에 병이 심해졌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고 초사흘에 열이 내렸다. 잠시 어둑어둑한 저승까지 갔다가 다시 밝고 밝은 하늘을 엿본다네. 헛소리 해대니 처자식도 두려워하고 증세 위독하니 친구가 불상타하네. 화와 복은 서로 번갈아 드는 법인데 걱정 근심에만 치우쳐 있을까 두렵네. 생의 이치를 이제야 깨달았으니 자연과 망년교를 맺을 수 있겠네. 열병을 앓으며 지은 연작시 5수 중 첫 번째 수이다. 이 시를 지을 즈음에 김종직은 사경을 헤맸던 것 같다. 잠시 어둑어둑한 저승까지 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듯하다. 그는 처자식이 겁을 먹을 정도로 헛소리를 할 정도라 친구들도 그의 위중한 병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병마로 인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소중한 깨달음 하나를 얻는다. 원래 인생에서 화와 복은 늘 꼬리를 물며 찾아오는 법이니 지레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평생 도학을 연구하였던 그였지만 병에 걸리고 나서야 이러한 인생의 이치를 절감하게 되었다. 서울에는 삼복 더위에 비가 내려 거마가 진창에 빠져 괴롭건만 나는 병 덕분에 시원하게 누워 달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네. 오로지 인규정을 가까이 하고 늘 호영염을 먹곤 하는데 우습게도 아내는 무당 불러 몰래 점볼 생각을 하네. 연작시 중 둘째 수이다. 삼복에 비까지 내려 사람들은 더위에 시달리고 진창에 빠져 고통을 겪는데 자신은 병 덕분에 시원하게 누워 쉬면서 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위안하였다. 그러면서 오직 인규정을 가까이 하고 늘 호영염을 먹는다고 했다.
인규정은 지렁이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난 차 끓이는 소트로 당나라 한유의 석정 연구에서 유래한 말이다. 병중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를 갖다 놓고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었다. 호형염은 호염이라고도 하는데 호양이 모양으로 단단하게 다진 소금이다. 그는 이것을 약으로 삼아 늘 복용하였던 듯하다. 병이 위중한데도 병을 치료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자 그의 부인은 불안한 마음에 무술에라도 의지해 볼 생각을 한 듯하다. 하지만 김종직은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씁쓸히 웃어넘긴다. 가을바람이 양쪽 귀밑털에 침범하니 병은 좀 나았지만 모습은 아직 야위었네. 눈을 감으니 번갯불이 흩어지고 등불 돋으니 옥구슬이 선명하네. 죽이 맛있어도 절제하여 마시고 달인 약은 억지로 다 마신다네. 이것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이니 의원에게 생명 맡길만 하네. 연작시 중 세 번째 수이다. 삼복더위와 지리한 장마도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되었다. 눈을 감으면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 같은 증세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등불의 심지를 돋으면 꽃술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차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병자의 모습을 벗지 못하였다. 미각이 돌아와 죽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양껏 먹지 않고 절제하였다. 반대로 약은 맛있어서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모두 마셨다. 그는 음식을 절제하고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치료법이라 여겨 신뢰하였다. 공명은 매미의 날개와 같고 고요한 거처는 선정보다 낫다. 정신의 깊이를 스스로 깨달으니 우주의 완전함을 이제야 알겠도다. 나난이 벌은 붓대롱에 집을 짓고 각다귀는 향연기를 넘어오는데 문헌의 소갈증까지 더해져 수박으로 폐장을 적셔준다오. 연작시 중 세 번째 수이다. 병에 걸리면서 세속적 가치가 덧없게 느껴져 공명을 매미의 날개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병으로 누워 조용히 거처하고 있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는 고요히 거하면서 인간의 정신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원하며 우주가 완전하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정신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깨달음을 얻은 후 그의 시선은 일상의 미세한 모습으로 옮겨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그만 나난이 벌이 붓대롱에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병으로 오랫동안 붓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향연기 너머로 날아드는 각다귀도 눈에 들어왔다. 문헌의 소갈증까지 더해졌다고 하였는데 문헌은 한나라 때 문장가로서 효문헌 영을 지닌 사마상여를 가리킨다. 당시에 김종직은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거기에 소갈증까지 더해서 앓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병들어 누운 지 30일이 지나니 조물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나. 천박한 식견은 되려 절로 궁해지지만 여윈 몸은 더없이 막다네. 단단한 손톱은 가려운 곳 긁기 좋고 망령된 언사는 또 병을 막듯 삼가네. 가을 소리가 때로 자리에 들어와 나에게 어서 모친을 뵈라 재촉하네. 연작시의 마지막 수이다. 그는 30일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자신도 병세가 어떻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왜 병에 걸렸는지 또 병을 과연 치료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다면 무기력해진다. 평생 도학을 연마한 그도 병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식견을 천박하다고 비하하였다. 하지만 병에 시달려 여윈 몸은 무력을 다 벗어버려 더없이 맑게 느껴진다.
가려워지는 몸을 시원스레 긁는 것을 병중의 낙으로 삼으며 누워 지내지만 행여 말을 잘못할까 주의한다. 그는 송나라 주위의 경제잠에서 입 지키기를 병을 막듯이 하라고 한 말을 떠올리며 병중에도 언행을 삼가고 긴장을 풀지 않으려 노력한다. 가을이 되자 김종직은 모친을 뵈러 갈 생각을 한다. 김종직의 모친이 그가 49세 때인 1480년에 사망한 것으로 볼 때 김종직이 50세 이전부터 이미 소갈증을 앓았음을 알 수 있다. 밤새 구경하고 노는 것도 다 끝난 일이로세. 눈병. 김종직은 57세에 눈병으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다음 시에 그 정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백거위의 병안시를 읽어보니 나와 부합되기에 차분하다. 57살에 눈은 더욱더 어두워졌는데 세속의 번뇌로 인한 두풍과 현화 치료 어렵네. 책을 보는 재미가 다소 줄어들었으며 밤새 구경하고 노는 것도 다 끝난 일이로세. 예전에는 복상과 같은 처지가 될 뻔했는데 만년에는 장적처럼 될까 더욱 걱정이라네. 뻔뻔스레 경연에서 눈을 비비고 있으면 남의 조롱 받겠지만 스스로 탓하진 않네. 김종직은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 눈병 치료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눈병이 걸려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므로 책을 읽거나 밤새 구경하고 노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탄식을 하였다. 복상은 공자의 제자 자하이다. 그는 일찍이 아들을 잃고 몹시 상심하여 애통하게 울다가 실명을 하였다고 한다. 김종직도 44세 때 5살짜리 아들을 잃었다. 이때에도 복상처럼 시력을 잃을 뻔하였는데 노년에 시력이 더 떨어진 뒤로는 당나라의 시인 장적처럼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는 급기야 경연에서까지 눈을 비빌 정도로 눈이 나빠졌다. 이런 모습을 남들이 분명 조롱하겠지만 스스로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얼음 같은 한기와 타는 듯한 열이 번갈아 드네. 한질. 김종직은 한지를 앓으면서 10편의 연작시를 남겼다. 병중에 절구 10수를 읊다. 지루하게 오는 비로 한질은 생겼지만 이수가 원한을 품은 것은 아니라오. 지금 의화와 의완 같은 명이 적으니 이 이치를 누구와 의논할 수 있을까? 그는 오랫동안 비가 온 탓에 기온이 떨어져 한질에 걸렸지만 고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한질은 감기를 뜻하는데 김종직은 이때 독감에 걸렸던 것 같다. 이수는 병마의 별칭이다. 춘추시대의 진나라 경공의 꿈에 병마가 두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치료하기 힘든 신체 부위인 고황 사이에 숨는 바람에 끝내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김종직은 한질이 비록 고황 사이에 든 병과 같이 고치기 어려운 병은 아니지만 춘추시대의 의화나 의완 같은 명의가 드물기에 병리에 대하여 의논할 대상이 없다고 하였다. 독감은 감염되기가 쉽고 발병의 원인도 다양한 만큼 가볍게 생각하였다가는 자칫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는 한질의 발병 원인과 병세 등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함께 의논해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원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얼음 같은 한기와 타는 듯한 열이 밤낮으로 교묘하게 번갈아 드는데 성근발 아래에 꼼짝없이 누워있자니 병이 더 심해지는 줄도 모르겠네. 연작시의 둘째 수에서는 고열과 오한이 밤낮으로 번갈아 드는 한질의 증세와 이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증상으로 볼 때 고열과 오한, 전신 무력감을 동반하는 독감에 걸린 듯한데 독감이 워낙 심해 누워만 있다 보니
병이 더 심해지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맑은 새벽에는 조금 정신이 들었다가도 낮이 되면 몹시도 괴로워지네. 벌레의 다리가 되든 쥐의 간이 되든 그저 하늘의 명대로 따를 수밖에. 셋째 수에서는 심한 독감으로 새벽에 잠깐 정신이 들었다가도 낮이 되면 다시 괴로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장자, 대종사에 너를 쥐의 간으로 만들어주랴, 너를 벌레의 다리로 만들어주랴 라는 말이 있는데 쥐의 간과 벌레의 다리는 만물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김종직은 자신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가 되든 지금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자신의 운명을 자연의 이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어이가 신통한 약재를 가져오고 게다가 긴 휴가까지 내리셨다 한다. 병 무릅쓰고 거듭 머리 조아리니 대궐 문에서 사은 못한 게 한이로다. 이때 궁중에서 어이가 파견되어 왔고 장기 휴가까지 내려졌다고 하니 그의 병증이 잠옷 위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성종실록 20년 7월 17일 기사에 임금이 형조판서 김종직이 병을 앓는다는 말을 듣고서 특별히 말미를 내려 치료하게 하고 또 의약을 맡은 관사에 명하여 약을 지어주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때 김종직의 나이가 59세였다. 이 시에서는 자신의 병치료에 각별히 관심을 보인 임금께 감사하는 마음을 적고 있다. 이 몸 붙여 살 곳 그 어디에 있나. 꿈을 꾸나 꿈에서 깨나 둘 다 아득하네. 아내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하였네. 한만향으로부터 왔소 라고. 심한 한지를 앓던 그는 꿈을 꿀 때와 깨어있을 때가 서로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몽롱함을 경험하며 자신이 존재하는 곳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은 아득하여 인지할 수 없는 곳인 한만향으로부터 왔다고 농담을 한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정신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초가을 기운은 은하수에 통하니 밤 기운은 다시 점차 길어지누나. 이제 사적에서 빠져 기쁘니 주상께 보답할 여생이 있겠구나. 김종직은 병세가 다소 호전되자 가을 기운이 도는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 그는 사적, 즉 저승사자의 명단에서 빠져나왔다며 기뻐하고는 죽다 살아난 만큼 주상께 은혜를 갚으리라 마음먹는다. 독감으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온 기쁨이 커서일까? 그는 시에서 우스개 표현을 쓰는 여유와 사대부로서의 사명을 챙기는 의욕을 보여준다. 밥을 짓는 여종은 약을 잘 다리고 미련한 아이도 의원 데려올 줄 아네. 때때로 조화를 살펴보니 학의 뼈에 달개 껍질을 둘렀구나. 집안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솔들까지 반의원이 되기 마련이다. 그가 오랜 병을 앓다 보니 밥을 짓는 여종도 약을 능숙하게 다릴 줄 알게 되었고 미련한 아이도 의원을 데려올 줄 알게 되었다. 김종직은 병세가 호전되자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해학이 담긴 시구를 구사한다. 병고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 그는 자신의 모습을 학의 뼈에 달개 껍질을 둘렀다고 표현했다. 학의 뼈처럼 마를 대로 말라서 뼈만 앙상하고 피부는 달개 껍질처럼 오돌토돌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그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아침에 쌀 한 움큼을 먹고 저녁에 쌀 한 움큼을 먹어 감히 포식하지 않고 절제하니 쇠잔한 몸이 덕분에 편하네. 김종직은 다소 병세가 호전되어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게 되었고 식욕도 살아났지만 아침에 쌀 한 움큼, 저녁에 쌀 한 움큼만 먹을 정도로 음식을 절제하였다.
그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소식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 편안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소갈증 앓다가 수박을 먹으니 묵은 병이 갑자기 다 나았다네. 현상이나 강설이란 약도 이보다 좋을 순 없겠지. 소갈증을 앓던 그에게 수분이 많은 수박은 아주 시원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김종직은 선가의 영약이라는 현상과 강설이라도 수박보다 좋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병세가 호전되고 입맛이 돌아와서 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도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병을 앓고 난 뒤에 설사가 나니 뱃속이 다같이 꺼리는 바라네. 처자식이 모두 슬피 바라보며 소반에 음식을 늘어놓지 못하네. 김종직은 병이 좀 나아지자 식사도 하고 과일도 섭취하였는데 결국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여 설사를 하였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음식이 있어도 올리지 못한다. 병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고통을 준다.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가족들의 반응을 통해 잘 표현한 작품이다. 살결이 온통 나쁜 풍기뿐이로다. 풍비. 김종직은 환갑을 전후한 나이에 풍비로 고생을 하였다. 풍비는 중풍 증상 중 하나로 몸의 일부분이 마비되어 쓸 수 없게 되는 질환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가 침과 뜸 시술을 받다가 그 부작용으로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내가 본래 풍증을 알아왔는데 8월 19일에 침과 뜸 치료를 받고 나서 풍기가 발작하여 오른손이 떨렸다. 그래서 마침내 사직을 하였는데 한산한 관직으로 바꾸어 임명한다는 명을 받고 기뻐서 짓다. 꼬박 1달 동안 신음하다 보니 살결에 온통 나쁜 풍기뿐이로다. 천도는 3번째 바뀌려고 하는데 인심은 100가지로 같지 않다네. 건강과 병듦은 의술과 무관하고 가고 머뭅은 담소하는 중에 있다. 마침내 형소 판서를 사직하게 되니 임금의 은혜를 나 혼자 입었다네. 이 시의 제목으로 보면 본래부터 알아온 풍증이 침과 뜸 시술을 받고 오히려 덧쳐 손이 떨리는 예상치 못한 증상까지 나타난 듯하다. 결국 이로 인해 1달이나 누워있는 동안 살결에도 병색이 완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천도가 3번째 바뀌려고 한다는 말은 추나 추동 가운데 3번째 계절인 가을이 깊어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계절의 순환은 당연한 것으로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꼬박 1달 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천도는 영원하지만 인심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갈래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고 느꼈다. 그는 또 건강하냐 병이 있느냐는 의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풍기를 고치겠다고 침을 맞고 뜸을 뜬 것이 오히려 병을 발작하는 원인이 되었으니 매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선택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 몹시도 추운 11월 12일. 이내 몸 애군을 만나 오래 앓으니 절기는 지금 이미 대설이 지났다네. 구름은 추위와 빚어져 먹장이 되려 하고 버들은 꽁꽁 얼어 시위처럼 곧네. 약화로의 묵은 불은 강약을 다 거쳤으니 주막의 맑은 깃발 아래서 술을 청해보네. 몸속에서 논일던 바람이 막 없어지니 경쾌하게 바람탄 열자보다 훨씬 낫네. 위 시에서 몸속에서 논일던 바람이라 한 것은 풍비를 의미한다. 지리하게 앓던 풍비가 찬바람이 돌자
차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화로의 묵은 불은 강약을 거쳤으니 라는 시구에서 그가 오랫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약을 다려 먹었음을 알 수 있다. 김종직은 병에 차도가 있자 술 생각이 났다. 성현은 각각 청주와 탁주를 비유하는 말이다. 풍병이 호전된 그는 바람을 타고 다녔다는 열자에 비길 만큼 상쾌하다고 하였다. 장자에서 여러 구가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쾌하게 잘 지내다가 보름 만에야 돌아오곤 했다는 고사가 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그는 풍비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탄식하기도 했지만 병을 통해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와 인정세태의 무상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병세가 호전되자 상쾌한 기분을 시로 적어 남겼다. 그림자만 무난하는 나를 누가 불상타하리. 김종직은 병을 앓으면서 건강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유를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병중에 며칠 동안이나 우와 예의 송사를 물리치나니 그림자만 무난하는 나를 누가 불상타하리. 귓전에는 사락사락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눈가에는 번쩍번쩍 어룽대는 빛이 보이누나 의원은 무지하여 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이는 게을러 빠져서 그릴 길을 작파했다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생기가 가득 차 있으니 나는 하얗게 센 귀미터를 한탄하지 않는다네. 세 편의 연작시 중 첫째 수인데 시의 내용으로 보면 그가 지방관으로 근무할 때 병을 앓으면서 쓴 것으로 보인다. 우와 예는 주나라 때의 나라 이름이다. 이 두 나라의 임금들이 토지의 경계를 두고 다투다가 주나라 문왕을 찾아가 판정을 받기로 하였는데 주나라 백성들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다툼을 멈추었다. 이후 우예는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송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병에 걸려서 송사 등의 공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있는 고독한 생활을 그림자만 무난한다고 표현하였다. 자신만이 혼자 앓는 병을 누가 가련하게 여겨주겠는가. 병은 외로움을 더하고 병자의 정서와 감각은 외로움 속에서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서 미세한 바람소리마저 놓치지 않고 감지한다. 김종직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병을 치료해도 별 효험이 없자 의원은 무지하여 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라며 의원들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그러고는 자신의 병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바라본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병이 들고 늙는 것이니 머리가 새어도 한탄한 일이 아니라며 위안하고 있다. 산성의 정사에는 재주가 없다고 칭해지는데 또 말간 바보라고 세상이 다 비웃는구나. 고을 수령이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따스한 봄에 또 고질까지 찾아왔다네. 반쪽 창 명암 속에 몸은 완전히 누워있지만 옛 역사의 흥망에 눈이 번뜩 뜨인다네. 기왓골 눈 녹은 물 처마 밑에 떨어지니 파리한 몸 이끌고 시내에 매화 찾고프네. 연작시의 둘째 수이다. 김종직은 정사에는 재주가 없다고 일컬어진다면서 관료로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 시에는 이때 오랫동안 아파 누워 있었는데 아전이 공적 용도나 사적 용도로 비축한 곡식 모두 이미 다 떨어졌다고 보고하였다는 말이 덧붙어 있다. 관아의 재정이 고갈되어 수령인 자신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수령으로서 청렴한 생활을 고집하여 남들에게 말간 바보라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다. 고질까지 찾아와 외출은 생각지도 못한 채 방 안에 꼼짝없이 누운 채 하는 일이라곤 역사서를 통해 흥망하는 역사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뿐이었다.
아픈 몸이긴 하지만 완연한 봄 기운은 누워만 있던 자신을 일으켜 시냇가로 꽃구경을 나가고 싶게 만든다. 오랫동안 수척해진 몸 애써 버티며 서쪽 창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네. 눈 온 뒤에 원추리는 움트려 하고 성의 해 저무니 나무는 그림 같네. 눈앞이 어지러워 붓대하기 부끄러우니 지금 나이에 재앙을 만났다네. 동쪽 들에서 백성의 농사 살피나니 혹시 약 공부를 할 수 있게 될는지. 연작시의 마지막 수이다. 김종직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 수척한 몸으로 서쪽 창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눈 속에서 움이 트려고 하는 원추리에서 고난에 굴하지 않고 솟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발견하였다. 고을에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면서는 나무가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병의 고통 속에서 약동하는 생명력을 발견하고 주변에 대수롭지 않은 풍경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다. 비록 현기증이 나서 글을 쓸 수는 없지만 벼슬아치로서 백성들의 농사를 살피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학 공부를 해서 병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다. 병에 조금 차도가 있어 행춘을 하다. 병을 앓고 보니 회포가 새로운지 벌써 봄이 온 것에 깜짝 놀라네. 꽃빛은 풍년든 광경 못지않아 노쇠한 사람에게도 시상이 넘쳐나네. 아전과 백성이 열심히 가꾸도록 단속해야지. 장부를 가지고 다스릴 생각 말아야 하네. 동쪽 언덕에 비 개이고 꾀꿀이 울어대도 작은 수레 타고 날마다 야인 2건 쓴다네. 김종직은 오래 병을 앓으며 방 안에만 누워있다 보니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온 줄도 몰랐다. 봄날 만개한 꽃들이 형형색색 제 모습을 자랑하는 광경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 노쇠해진 몸이지만 머릿속에는 봄날의 풍광을 노래하고 싶은 시인의 본능이 꿈틀대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관료 신분임을 잊지 않았다. 농사일을 시작할 시기이기에 아전과 백성들이 농작물을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지 관리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었다. 그저 관사에 편안히 앉아 장부 노름이나 하며 화창한 봄날을 즐겨 봄직도 하건만 그는 직접 관찰 지역을 순회하기로 결심한다. 화창하게 개이고 꾀꼬리가 울며 쉼없이 자신을 유혹하지만 소박한 수레인 시거를 타고서 행춘을 하였다. 행춘이란 지방관이 관할 고을에 봄철에 순회하며 백성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다. 그는 병이 조금 호전되자마자 지방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김종직은 조선사림의 조종이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의 학문과 덕행을 지녔지만 그 역시 아프면 신음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 50세 이전부터 소갈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환을 앓았다. 그리고 57세에는 노안으로 눈앞이 흐릿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또 59세에는 심한 독감으로 추정되는 한지를 앓았는데 임금이 내일을 파견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였다. 환갑을 전후한 나이에 찾아온 풍비는 가장 심각한 고질이었다. 이로 인해 오른팔에 수전 증세가 있었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김종직이 병중에 쓴 시를 통해 그가 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당시 의학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의술로 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믿을 것은 의술밖에 없다는 견해를 여러 번 피력하였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침을 맞고 뜸을 뜨다가 오히려 풍기가 일어나는 의료사고까지 당하였다.
의원에게 자신의 몸을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김종직은 직접 의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그는 의술은 신뢰하였지만 당시의 의원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종직은 병을 앓는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첫째, 조건 없이 위안을 주는 벗은 자연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세속적 가치가 덧없다는 것이다. 셋째, 완전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은 장대하다는 것이다. 넷째,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지만 인정세태는 변화무쌍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의 이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병을 앓으면서 창작한 시는 대체로 연작이 많다. 병을 지리하게 오래 앓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고 다양한 감정을 느꼈는지 연작시를 많이 남겼다. 이 시들은 평이한 표현으로 사유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유학자인 그는 장자에서 고사를 취하는 등 노장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오랜 기간 병을 앓으며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불로장생을 추구했던 노장 사상에서 많은 위안을 얻고 희망을 발견했던 것 같다.